1챕터 늦겨울의 진단.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강릉 바닷가 근처 작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제 공방에서는 여전히 흙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손때 묻은 물레 앞에 앉아 도자기를 빚는 일.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고 그렇게 6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0년. 그때 제 나이 48이었으니 이제 68배 노파가 되어버렸네요. 새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때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흙을 빚고 가마에 불을 지피고 작품을 팔아 아이들 밥을 먹이는 것만이 제게 주어진 길이었으니까요. 엄마, 병원 검사 결과 나왔대요. 내일 같이 가요. 막내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막 가마에서 찻잔을 꺼내던 참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원래부터 떨리고 있었던 걸까요? 요즘 들어 숨이 자주 차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살아왔는데 정말이지 병원이라는 곳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낡은 경차를 몰고 공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35의 청년이지만 여전히 제 눈에는 막내 아들 그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차 타요. 천천히. 민수가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예전엔 이렇게까지 약하지 않았는데 계단 몇 개를 오르는 것도 숨이 찼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겨울 바다가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강릉 시내의 종합병원. 하얀 복도를 걸으며 소독약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냄새, 남편이 돌아가시던 날에도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정화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의사 선생님은 젊었습니다. 아마 제 큰아들 도연이보다 어려 보였습니다. 그가 CT 사진을 모니터에 띄우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암 3기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고요. 민수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가능한가요? 현 단계에서는 항암 치료를 먼저 진행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치는 어렵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지 가족분들과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내 시간도 끝나가는구나. 병원을 나오는 길,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을 한다는 건 이 현실을 인정한다는 것 같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구청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윤정화님, 소유하신 토지가 신도시 개발 예정 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보상금 관련해서 상담 일정을 잡으려고 연락드렸는데요. 보상금이요? 네,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12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20억. 그 숫자가 제 귓속으로 들어왔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도자기 한 점에 몇만 원, 많아야 수십만 원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에게 120억이라는 숫자는 너무 컸습니다.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게 진짜예요? 글쎄다. 잘 모르겠구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바다는 여전히 차갑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정말이지 이 돈이 제 아이들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공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찻잔을 하나 꺼내 차를 우렸습니다. 이 잔은 제가 20살 때 처음 빚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모양도 삐뚤고 유약도 고르지 않지만 그래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흙과 물레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부자 되는 거 포기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자.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돈보다 사람, 사람을 남기는 삶. 그게 제 인생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120억이라니. 큰아들 도연이가 생각났습니다. 대기업 본사 과장이라는 그럴싸한 직함을 달고 있지만 요즘 그 아이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투자니 재테크니 하는 이야기만 하고 명절에 집에 와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둘째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리랜서 플로리스트라는 멋진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제부터인가 제게 돈 이야기만 하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나도 사업하느라 힘들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막내 민수만이 다릅니다. 여전히 작은 목공소에서 일하며 제 걱정을 가장 많이 해주는 아이입니다. 엄마, 왜 안 주무세요?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냥 생각이 많아서.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비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민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목공소에서 일하느라 생긴 굳은 살들이 제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너는 참 착하구나.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며칠 후 형제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도연이와 지은이가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큰아들의 얼굴은 여전히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엄마, 그래서 병원에서 뭐래요? 도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뭔가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폐암 3기래. 항암 치료해야 한대. 그럼 돈이 많이 들겠네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걱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건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그리고 구청에서 전화 왔다면서요? 땅 보상금 이야기. 도연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더 진지해졌습니다. 아니,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아, 그래. 120억 정도 된다더구나. 120억이요? 지은이 눈이 커졌습니다. 도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 돈 계약서 같은 거 있으면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제가 법적으로 확인해 드릴게요. 도연아, 그건 아직. 엄마, 이런 건 빨리빨리 처리해야 해요. 혹시 모르잖아요. 사기꾼들도 많고. 도연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걱정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확보하려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그리고 병원비도 그 돈에서 쓰시면 되잖아요. 애들아.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직 아무 생각도 안 했어. 그냥 좀 천천히 생각해 볼게. 그 순간 도연과 지은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민수만이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이게 제가 두려워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간 후 저는 공방 한쪽에 쌓인 도자기들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빚어온 작품들. 어떤 건 팔렸고, 어떤 건 깨졌고, 어떤 건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찻잔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잔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제가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이 잔으로 차를 마셨습니다. 당신, 이 잔 참 좋네. 손에 딱 맞아.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겨울바람 소리만이 공방 창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120억. 그 돈이 제 아이들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이미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의 날카로운 눈빛, 지은의 계산하는 듯한 표정. 그리고 민수. 오직 민수만이 돈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 돈이 우리 가족을 더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찻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공방의 불빛만이 홀로 켜져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떠난 뒤 제 아이들이 서로 어떻게 될지가 더 두려웠습니다. 그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어미의 마지막 고민이었습니다. 병원 진단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항암치료 일정이 잡혔고 민수는 매일같이 공방에 들러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반면 도연과 지은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만 간간히 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민수가 아침 일찍 도착했습니다. 목공소 일을 쉬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민수야, 내일은 괜찮겠니? 엄마가 더 중요하죠. 일은 나중에 하면 돼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이 아이만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요. 병원 가는 길,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형이랑 누나한테는 보상금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 그냥, 제 느낌에 좀 이상해요. 형이랑 누나가 엄마 걱정하는 것보다 그 돈에 더 관심 있는 것 같아서. 민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첫 치료를 받고 나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토하고 어지럽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머리카락도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매일 죽을 끓여왔습니다. 제가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한 숟갈씩 떠먹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드세요. 이거라도 드셔야 기운이 나요. 고맙다, 민수야. 뭐요? 당연한 거죠.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항암 치료 힘들죠? 제가 바빠서 못 가봤네요. 근데 엄마, 그 땅 보상금 건은 어떻게 됐어요? 역시나였습니다. 안부보다 돈 이야기가 먼저였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야. 엄마, 그거 계약할 때 꼭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확인 좀 해드릴게요. 요즘 보상금 사기 많거든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정말이지,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며칠 후, 지은이 공방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은 화장으로 꾸며져 있었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 이 정도야 견딜만해. 그래도 병원비는 좀 많이 들죠?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 걱정은 하지 마. 아니, 저도 도와드려야죠. 근데 엄마, 죄송한데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워요. 제 작업실 계약 갱신하느라 돈이 다 묶여 있어서. 지은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근데 엄마, 그 보상금은 언제쯤 나와요? 역시나 그 이야기였습니다. 글쎄, 아직 모르겠구나. 그 돈 나오면 병원비는 문제 없겠네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셋한테도 좀 나눠주시는 거죠? 지은의 목소리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아. 네, 엄마. 너는 엄마가 아파서 왔니? 아니면 돈 이야기하러 왔니? 그 순간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엄마 걱정돼서 온 거예요. 그래, 미안하다. 엄마가 예민해졌나 보구나. 지은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곧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엄마, 몸조리 잘하세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지은이 나간 후 저는 공방 한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키운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이지 돈이란 게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또 찾아왔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국 끓여왔어요.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구나. 민수는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밥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제가 먹는 걸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오늘 누나 왔었죠? 응, 왔었어. 뭐라고 했어요? 그냥, 엄마 걱정된다고.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그 보상금 필요 없어요. 뭐? 형이랑 누나가 그것 때문에 이상해지는 거 보기 싫어요. 차라리 엄마가 다 쓰세요. 병원비로 쓰시고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민수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너는 참 엄마 닮았구나.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가 봐요. 그날 밤
민수가 돌아간 후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 아이를 똑같이 사랑하며 키웠는데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도연은 돈만 생각하고 지은은 계산만 하고 민수만이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줬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겨울바람 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구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보상금 계약 진행을 위해 서류를 준비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엄마, 형이랑 누나한테는 말 안 할 거예요? 아직은 말하고 싶지 않구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보상금 계약은 언제 하세요? 아직 날짜 안 잡혔어. 엄마, 그거 빨리 진행하셔야 해요. 제가 아는 변호사 한 분 소개해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이런 건 전문가한테 맡기셔야 해요. 혼자 하시면 손해보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저는 그저 알았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지, 이 돈이 우리 가족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방에서 도자기를 빚었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 물레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흙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찻잔 하나를 빚었습니다. 아니, 빚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흙덩이를 다시 뭉개버렸습니다. 나도 이제 끝인가 보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이 무서웠습니다. 도연과 지은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어릴 적엔 참 착했는데, 서로 아끼고 동생 돌보고 엄마 말 잘 듣던 아이들이었는데, 내가 잘못 키운 걸까? 혼잣말을 또 중얼거렸습니다. 공방은 조용했습니다.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저는 그렇게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찻잔을 어루만지며 흘러간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정말이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떠난 뒤 이 아이들이 서로 어떻게 될지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항암치료 두 번째 사이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이선옥. 제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정화야. 선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위어 있었고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많이 울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선옥아,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정화야. 나 너 보러 왔어. 선옥은 그 말을 하고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얼른 그녀를 부축해 공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를 우려 건네자 선옥은 한참을 말없이 찻잔만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그저 기다려주었습니다. 40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생긴 거라는 걸. 정화야, 너 아프다며. 많이 아파. 괜찮아. 이 정도야 견딜만 해. 미안해. 내가 너 병문안도 제대로 못 왔네. 무슨 소리야. 너도 바쁜데. 선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정화야. 우리 준호 말이야. 선옥의 아들 준호. 그 아이도 저는 잘 알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 아이들과 함께 자란 아이였습니다. 준호가 왜? 신장이 망가졌어. 투석 받다가 이제는 이식 수술 받아야 한대. 뭐? 그런데 돈이. 정화야, 돈이 너무 부족해. 수술비에 이식 후 관리비까지 합치면 거의 5천만 원이 필요한데. 선옥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화야, 미안해. 너한테 이런 부탁하면 안 되는 거 알아. 네가 지금 아픈 것도 알아. 근데 내가 달리 방법이 없어. 선옥은 그대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제발 좀 도와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내 아들이 죽을까봐 너무 무서워.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선옥의 모습에서 과거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제가 새 아이를 안고 울던 그 모습이. 저는 선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옥아, 고개 들어. 정화야.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진짜? 정화야, 진짜야? 그래. 우리 자식이 아니어도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지. 선옥은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늙은 여자가 공방 한 구석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둔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5천만 원. 제 항암 치료비로 쓰려고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정화야, 이거. 내 치료비 아니야. 괜찮아. 나는 어떻게든 되겠지. 정화야. 선호가, 준호 꼭 살려. 그 아이 아직 젊잖아. 앞으로 살 날이 많아. 선옥은 통장을 받아들고 또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화야. 내가 꼭 갚을게. 됐어. 그냥 준호 건강하게 해. 그게 나한테 갚는 거야. 선옥이 돌아간 후 민수가 공방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왜 울었어요? 얼굴이 왜 이래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무슨 일 있었죠? 저는 민수에게 선옥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는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참 이상해요. 뭐가? 남도 가족처럼 챙기잖아요. 엄마 치료비도 부족할 텐데. 민수야, 돈은 또 벌면 돼. 근데 사람은 한 번 가면 끝이야. 민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그래도. 엄마 몸도 중요해요. 알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먼지 쌓인 액자를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죠? 선옥이네 아들 살리는 게 맞는 거죠?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늘 하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 저는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던데요. 5천만 원이나.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도연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엄마, 혹시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요즘 사기꾼들 많다니까. 아니야. 엄마가 필요해서 쓴 거야. 뭐에 쓰셨는데요? 5천만 원씩이나? 그건 엄마 일이야. 엄마, 지금 그 돈 아껴야 할 때예요. 병원비도 많이 들잖아요. 도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추궁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그만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에휴, 정말. 엄마, 돈 관리 좀 제대로 하세요. 나중에 우리한테 손 벌리지 말고.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아, 그게 아니라. 아무튼 앞으로는 큰돈 쓰실 때 저한테 먼저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내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5천만 원 쓰셨다면서요? 그래. 엄마, 그 돈 어디에 쓰신 거예요? 선옥이네 준호 수술비로 도와줬어. 네. 엄마, 지금 농담하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지금 아픈 거 아세요? 치료비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근데 남 도와줬다고요? 지은아, 그 아이가 죽을 수도 있었어.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지금 엄마가 먼저예요. 지은은 화가 났습니다. 진심으로 화가 났습니다. 아, 진짜. 엄마는 왜 맨날 남 챙기기만 해요? 자식들은 생각 안 하고. 지은아. 이러니까 우리가 평생 가난하게 산 거예요. 엄마가 돈 관리를 못해서.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상금 나오면 그것도 다 남 주실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뭐예요? 지은아, 그만해. 에휴, 진짜. 오빠한테 말해야겠다. 엄마 돈 관리 우리가 해야겠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이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왜 또 울었어요? 민수야, 형이랑 누나가 또 뭐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가 잘하신 거예요. 그런가? 네. 엄마가 선옥 이모 도와준 거 잘하신 거예요. 준호 형 살아야죠. 민수의 말에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만이, 이 아이만이 제 마음을 알아줬습니다. 민수야, 너는 엄마 참 닮았구나. 그래서 형이랑 누나가 저보고 바보 같대요. 민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엄마, 저는 바보처럼 살아도 괜찮아요. 엄마처럼 사는 게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그날 밤, 민수가 돌아간 후,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연과 지은의 날카로운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엄마가 돈 관리를 못해서 자식들은 생각 안 하고. 정말이지, 제가 잘못한 걸까요? 선옥을 도와준 게 잘못된 걸까요?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죠? 남편 사진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저는 그렇게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제 아이들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돈이, 그 120억이라는 돈이 우리 가족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지만 제 몸은 점점 더 차가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항암 치료 3번째 사이클.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졌고 체중도 10kg 가까이 줄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매일 찾아왔습니다. 반면 도연과 지은은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안부보다는 보상금 이야기가 먼저였습니다. 엄마, 계약은 언제 하세요? 엄마, 그 돈 나오면 우리한테도 나눠주시는 거죠?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민수가 저를 부축해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과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형, 엄마가 이제 오래 못 사시잖아. 우리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아. 그러게. 유언장 같은 거 써놓으셨으면 좋을 텐데. 근데 엄마가 또 남 도와준다고 돈 다 써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위임장이라도 미리 받아둬야겠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수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안 들은 척해요. 가요. 하지만 제 발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연과 지은의 목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그나저나 120억이면 우리 셋이 나눠도 40억씩인데. 형, 우리 잘 됐다. 민수 빼고 우리 둘이 나누면 60억씩이고. 에이, 그래도 동생한테 조금은 줘야지. 뭘? 얘 평생 돈 벌 일도 없잖아. 10억 정도만 줘도 감지덕지 할 거야.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민수가 저를 부축해 차로 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공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리를 해야겠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들이 제가 죽기도 전에 이미 제 돈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이게 가족이란 말입니까?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긴 수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화야, 우리 아이들 잘 키워줘.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들로. 저는 그 글씨를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제대로 못 키운 것 같아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민수만 데리고 갔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싶습니다. 젊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보상금 120억 중에서 절반인 60억은 장기이식 환우재단에 기부합니다.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60억을요? 네. 그리고 20억은 제 친구 이선옥 씨에게 줍니다. 나머지 40억은요? 막내 아들 한민수에게 상속합니다. 민수가 깜짝 놀라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민수야, 조용히 해.
저는 변호사에게 말을 이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원망하지 말 것. 이 조건을 민수가 지키지 않으면 상속도 무효입니다. 변호사는 서류에 적으며 물었습니다. 다른 자녀분들은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내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차에 탔을 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형이랑 누나는요? 얘들은 엄마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저 돈이 필요한 거지. 그래도 민수야, 엄마가 남기고 싶은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야. 진심이야.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저는 형이랑 누나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알아. 그래서 조건을 단 거야. 너희 셋이 서로 원망하면 안 돼. 근데 형이랑 누나가 이해할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엄마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그날 저녁 공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찻잔에 차를 우려 마셨습니다. 이 찻잔, 남편이 좋아하던 바로 그 찻잔이었습니다. 이제는 제 손에도 맞지 않을 만큼 작아 보였습니다. 아니, 제 손이 여윈 걸까요? 여보, 내가 잘하는 거 맞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차 향기만이 공방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며칠 후 도연이 갑자기 공방에 찾아왔습니다. 지은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우리 할 말 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데? 엄마, 보상금 계약 언제 하세요? 이제 슬슬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이야. 엄마, 그리고 한 가지 더.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지금 아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산 관리 좀 해드리려고요. 도연이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위임장이에요.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 재산을 저희가 대신 관리한다는 거예요. 엄마 혼자 하시면 또 남 도와준다고 돈 다 쓰실까봐.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아, 지은아. 네, 엄마. 너희는 엄마를 믿지 못하는 거니? 도연과 지은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가 돈 관리를 잘 못하시잖아요. 5천만 원을 남주고 또 뭐 하실지 몰라서 그래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엄마. 나는 내 돈을 내가 관리할 거야. 너희 손에 맡길 생각 없어.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지금 정신 제대로 박혀 계세요? 그래, 정신 멀쩡해. 그럼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실 거예요? 저는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게 뭐니? 엄마. 아니면 돈? 그 순간 도연과 지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도연과 지은이 위임장을 들고 돌아간 후 저는 며칠 동안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민수조차 제 방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손때 묻은 찻잔을 하나하나 꺼내 닦았습니다. 이 찻잔들, 제가 평생 빚어온 작품들이었습니다. 어떤 건 20살에 만들었고, 어떤 건 30살에, 어떤 건 50살에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찻잔마다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찻잔은 도연이 태어났을 때 만든 것입니다.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빚었던 기억이 납니다. 첫 아들이 태어나던 날 남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당신, 우리 아들이야. 아들. 남편이 소리쳤던 게 어제 일 같습니다. 도연은 어릴 적엔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동생들 잘 돌보고 엄마 말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 갈 때 장학금을 받았을 때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엄마, 나 장학금 받았어. 도연이 웃으며 달려오던 모습. 그때의 도연은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대기업에 들어가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러면서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재테크를 하기 시작했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엄마의 돈까지 노리게 되었습니다. 이 찻잔은 지은이 태어났을 때 만든 것입니다. 예쁜 딸이 생겨서 너무 기뻤습니다. 지은도 어릴 적엔 참 순수했습니다.
꽃을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엄마 옆에 붙어서 도자기 빚는 걸 구경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예쁜 거 만들고 싶어. 지은이 졸라대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 아이가 플로리스트가 되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니까요. 하지만 지은도 변했습니다. 사업이 힘들다며 돈이 부족하다며 엄마한테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보상금을 당연히 자기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자는 민수가 태어났을 때 만든 것입니다. 막내, 늦둥이, 예상치 못한 아이였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민수는 어릴 적부터 달랐습니다. 형이나 누나처럼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나 크면 엄마 도와줄 거야. 민수가 어릴 적 했던 말입니다. 그 약속을 민수는 지켰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다 떠나갔을 때 민수만이 곁에 남았습니다. 그 아이만이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줬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새 아이를 똑같이 사랑하며 키웠는데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도연과 지은은 제 돈을 노리고 민수만이 제 곁을 지켰습니다. 여보, 이게 맞는 걸까요? 내가 내린 결정이 남편 사진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구청에서 최종 계약서가 도착했습니다. 보상금 120억 원. 계약일은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엄마, 형이랑 누나한테는 말 안 할 거예요? 아니야. 말해야지. 그럼. 계약 끝나고 말할 거야. 민수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형이랑 누나가 화낼 것 같아요.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계약 당일, 저는 민수와 함께 구청에 갔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하고 통장에 120억 원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던 그 큰 금액이 실제로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언장대로 할 거야. 그날 저는 은행에 가서 계좌를 3개로 나눴습니다. 60억은 장기이식 환우 재단 계좌로, 20억은 선옥의 계좌로, 40억은 민수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도연과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애들아, 내일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할 얘기가 있어. 엄마, 무슨 얘기인데요? 내일 보면 알아. 다음 날 저녁 세 남매가 모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온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손때 묻은 찻잔에 차를 따라 아이들 앞에 놓았습니다. 애들아. 네, 엄마. 엄마가 보상금 계약했다. 도연과 지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그럼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 120억 받았어. 와. 지은이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돈, 엄마가 다 정리했어. 네?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유언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60억은 장기이식 재단에 기부했고 20억은 선옥이에게 줬어. 그리고 나머지 40억은 민수한테 상속했어.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폭발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들은 그대로야. 엄마가 미쳤어요?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지은도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말이 돼요? 우리도 엄마 자식이에요. 알아. 그럼 왜요? 왜 우리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저는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원한 건 엄마가 아니라 돈이었잖니. 그게 무슨. 병원 복도에서 들었어. 너희가 나눈 대화. 도연과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가 이제 오래 못 사시니까 미리 준비하자. 민수 빼고. 우리 둘이 나누면 60억씩 그렇게 말했잖니. 엄마, 그건. 너희는 내가 죽기도 전에 이미 내 돈을 나누고 있었어.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평생 너희를 키웠는데 너희 눈에 엄마는 그저 돈이었구나. 엄마, 그게 아니에요. 아니면 뭐니? 위임장까지 들고 왔잖니.
엄마 재산을 너희가 관리하겠다고. 도연과 지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만이 달랐어. 이 아이만이 진심으로 엄마를 걱정해줬어. 적금 깨고 오토바이 팔고 일 쉬면서까지 엄마 곁을 지켜줬어.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민수에게만 줬어. 너희 둘한테는 줄 게 없어. 정말이지? 이 말을 하는 제 가슴도 찢어졌습니다.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건 말도 안 돼요. 도연아, 우리도 엄마 자식이에요. 평생 엄마 믿고 살았는데 이렇게 배신하시면 어떡해요? 배신? 내가? 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배신한 건 너희야. 엄마가 아파 죽어가는데 너희는 돈 생각만 했잖아. 지은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도 엄마 걱정했어요. 정말? 그럼 왜 병원 한 번도 제대로 안 왔어? 전화할 때마다 보상금 이야기만 했잖아. 그건 우리도 바빴어요. 바빴어? 민수는 일 쉬면서까지 날 돌봤는데. 도연이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민수, 너 이거 계획한 거지? 엄마 혼자 모시는 척하면서 돈 다 차지하려고.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 난 그런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엄마한테 우리 욕했지? 형, 정말 아니에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민수의 모습이었습니다. 형이랑 누나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나는 다 봤어요. 엄마가 아파서 토하고 있을 때 형은 어디 있었어요? 부동산 보러 다니고 있었잖아요. 뭐? 누나는요? 엄마가 병원비 걱정하실 때 돈이 묶여 있다면서 도망갔잖아요. 그러면서 보상금은 달라고 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난 형이랑 누나가 너무 실망스러워요. 우리 부모님 같지 않아요. 도연이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한민수, 너 지금 정신 제대로 박혀있냐? 형, 비켜요. 40억 받았다고 까불지 마. 우리 가만 안 있을 거야. 형, 협박하지 마세요.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형제끼리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법적으로 따질 거예요. 유류분 청구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그래, 해봐. 법적으로 해봐.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근데 알아둬. 엄마는 정신 멀쩡한 상태에서 변호사 통해서 유언장 썼어. 법적으로 문제 없어.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엄마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밉나요? 밉지 않아. 다만 실망스러울 뿐이야. 뭐가 실망스러워요? 우리가 돈 벌은 게 잘못이에요? 지은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친구들은 다 엄마한테 용돈 받고 차 사주고 집 사주는데 우리는 뭐 받은 게 있어요? 그래, 엄마가 못 해줬어. 미안해.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엄마는 평생 너희를 사랑했어. 돈은 없어도 사랑은 줬어. 근데 너희는 엄마한테 사랑보다 돈을 원했구나. 그 순간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도연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알겠어요. 엄마 맘대로 하세요. 도연아. 근데 이제 저 안 와요. 엄마 장례식 때도 안 올 거예요. 뭐라고? 전 이제 엄마 없는 사람으로 살 거예요. 민수, 너도 이제 형 없는 걸로 알아. 도연은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지은도 울면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전 정말 실망했어요. 평생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결국엔 돈이 더 중요하셨네요. 지은아, 그게 아니라. 됐어요. 저도 이제 안 올게요. 엄마, 행복하게 사세요. 지은도 나가버렸습니다. 공방에는 저와 민수만 남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 잘못이에요. 제가 받지 말았어야 했어요. 아니야,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근데 형이랑 누나가 이제 저랑 안 만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요? 민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전 이 돈 필요 없어요. 형이랑 누나한테 줄게요. 안 돼.
왜요? 그건 엄마 뜻이 아니니까. 저는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내가 힘들어질 거 알면서도 엄마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엄마, 엄마가 남기고 싶은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야. 진심이야. 그걸 너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연과 지은의 마지막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장례식 때도 안 올 거예요. 이제 엄마 없는 사람으로 살 거예요. 정말이지,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선옥이 찾아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정화야, 얼굴이 왜 이래? 괜찮아. 아이들이랑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선옥에게 털어놨습니다. 선옥은 한참을 듣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화야, 넌 잘한 거야. 그런가? 그래. 네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야. 민수가 그걸 증명해 줄 거야. 근데 선우가, 난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그야, 내 자식들이니까. 엄마는 언제나 자식들이 아파. 선옥은 자기가 받은 20억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화야, 나는 이 돈으로 준호 수술하고 나머지는 너처럼 기부할 거야. 내가 보여준 삶, 그게 나한테도 큰 교훈이 됐어. 저는 선옥의 말에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방에서 마지막 도자기를 빚었습니다. 찻잔 3개였습니다. 하나는 도연을 위한 것, 하나는 지은을 위한 것, 하나는 민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3개 모두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모양으로 빚었습니다. 언젠가 너희 셋이 함께 차 한 잔 나눌 날이 오길.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정말이지, 제가 한 선택이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제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 돈보다 사람을 택한 제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 밤은 깊어가고 물레는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3월 말이 되었습니다. 봄은 오고 있었지만 제 몸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항암치료 4번째 사이클을 마쳤지만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더 이상 항암치료는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럼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그 말을 또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일도 그만두고 제 곁에만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어때요? 괜찮아. 오늘은 숨쉬기가 조금 편해. 다행이다. 민수는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내 형이랑 누나한테 연락해봤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해도 안 받아요. 그래.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새 아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선옥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준호와 함께였습니다. 준호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저 때문에 많이 아프셨죠? 준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네가 건강해져서 다행이야. 이모, 정말 감사해요. 이모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고맙긴. 네가 잘 살면 그게 이모한테 보답하는 거야. 준호는 울먹였습니다. 선옥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정화야, 너 정말 천사야. 무슨 소리? 그냥 사람일 뿐이야. 그날 선옥과 준호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올해 봄을 내가 볼 수 있을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뜻밖에도 지은이 병원에 왔습니다. 민수가 밖에 나가고 없을 때였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은아. 지은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지은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너무 돈만 생각했어요.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지은아.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은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아, 고개 들어. 엄마. 엄마가 이해해. 네가 힘들었던 거 알아. 엄마, 저는 정말 엄마를 사랑해요. 근데 돈 때문에 제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저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엄마도 미안해. 엄마가 내게 물질적으로 더 많이 해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잘못 없어요. 지은아, 엄마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엄마. 지금 너는 엄마를 보러 온 거니? 아니면 돈 때문에 온 거니? 그 질문에 지은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보러 왔어요. 진심이에요. 저는 지은을 끌어안았습니다. 그걸로 됐어. 그거면 충분해. 지은이 돌아간 후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누가 왔다 갔어요? 내 누나. 누나가요?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미안하대. 엄마를 사랑한대. 민수는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럼 누나는 이해한 거예요? 글쎄, 완전히는 아닐지도 몰라. 근데 조금은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형은요? 형은 아직도. 그래. 도연이는 아직 안 왔어.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4월이 되었습니다. 제 몸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민수는 제 침대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거나 음악을 틀어주거나 그저 손을 잡고 있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민수에게 부탁했습니다. 민수야, 공방에 가서 찻잔 3개 가져와 줄래? 찻잔이요? 응. 물레 옆 선반에 있어. 하얀 천에 쌓여 있을 거야. 민수는 공방에 다녀와 찻잔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빚었던 그 찻잔 3개였습니다. 엄마, 이거 언제 만드신 거예요? 얼마 전에. 너희 셋을 위해서. 민수는 찻잔을 들여다봤습니다. 똑같아요. 3개 다. 그래. 일부러 똑같이 만들었어. 왜요? 너희 셋이 엄마한테는 모두 똑같이 소중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수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내 형이랑 누나를 원망하지 마. 형이랑 누나도 엄마를 사랑해.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렀을 뿐이야. 엄마, 하지만. 민수야, 엄마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 네, 엄마. 언젠가 너희 셋이 함께 이 찻잔으로 차 한 잔 나눠줘.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저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네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했어. 그로부터 며칠 후 제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도연과 지은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은은 바로 왔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형은요? 민수가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오빠는 아직 화가 안 풀렸나 봐.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위독한데. 나도 설득해봤는데 오빠가 완강해. 그날 밤 저는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민수와 지은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엄마. 두 아이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엄마.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세 아이가 모두 제 곁에 있었습니다. 너희들 다 왔구나. 엄마, 죄송해요. 제가 늦었어요. 도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도연아.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돈에 눈이 멀었어요. 도연은 울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도연아,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저는 세 아이의 손을 모두 잡았습니다. 너희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해. 약속해줘. 네, 엄마. 약속할게요. 엄마, 약속해요. 세 아이가 모두 대답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찻잔. 민수는 찻잔 3개를 가져왔습니다. 너희 셋이 이 찻잔으로 차 한 잔 나눠줘. 엄마. 언젠가 꼭.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남기고 싶은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야. 진심이야. 엄마 알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새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새 아이가 모두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말이지 제 삶은 후회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남긴 삶이었으니까요. 윤정화의 장례식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도자기 공방의 이웃들, 예전에 정화가 도와줬던 사람들, 장기이식 재단 관계자들, 그리고 선옥과 준호. 빈소 앞에는 정화가 만든 도자기 작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찻잔들, 정성스럽게 빚어진 접시들, 평생의 흔적이 담긴 작품들이었습니다. 세 남매는 나란히 앉아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도연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계속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장기이식 환우재단 이사장이 찾아왔습니다. 고인께서 60억 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이 돈으로 수백 명의 환자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사장은 세 남매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고인께서 재단에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신 편지입니다. 민수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에게.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너희에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다만 엄마가 평생 믿고 살아온 것을 너희에게 남기고 싶어서야. 엄마는 평생 돈보다 사람을 택했어.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내가 사랑한 건 돈이 아니라 진심이었으니까. 도연아, 네가 돈에 집착했던 건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 집 때문이었을 거야. 엄마가 미안해. 지은아, 네가 힘들었던 것도 알아. 사업이 쉽지 않았을 거야. 엄마가 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민수야, 네가 형이랑 누나를 이해해 주길 바래. 너희는 모두 엄마의 소중한 자식들이야. 너희 셋이 함께 차 한 잔 나누는 날이 오길.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한다, 내 아이들. 마이너스 엄마가. 편지를 읽고 나서 세 남매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그러게.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를 너무 몰랐던 것 같아. 민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누나. 엄마가 남긴 찻잔 있잖아요. 그거로 차 한잔 할까요? 도연과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세 남매는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지 쌓인 물레, 선반에 놓인 도자기들, 어머니의 흔적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빚은 찻잔 3개를 꺼냈습니다. 이거 엄마가 우리를 위해 만드신 거래요. 세 남매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수가 차를 우려 3개의 찻잔에 따랐습니다. 엄마를 위하여. 도연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엄마를 위하여. 지은과 민수도 찻잔을 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차를 마시며 도연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형이 너무 심했어. 형이 돈에 눈이 멀어서 정신을 못 차렸어. 용서해줘. 형, 저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잘난 척했어요. 지은도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민수야. 언니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도 누나도 다 힘들었을 거예요.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형과 누나를 다시 공방으로 불렀습니다. 형, 누나. 저 결정했어요. 뭘? 엄마가 주신 40억 중에서 20억씩 형이랑 누나한테 나눠드릴게요. 뭐? 도연과 지은이 놀랐습니다. 민수야, 그건 내 거잖아. 아니에요. 우리 셋 모두의 거예요. 엄마가 저한테만 주신 건 제가 형이랑 누나를 챙기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민수야. 그건 네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맞아. 넌 엄마 곁에서 끝까지 지켰잖아. 지은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단호했습니다. 형, 누나. 엄마가 원하신 건 우리 셋이 함께 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민수는 통장을 2개 꺼냈습니다. 이미 이체했어요. 형이랑 누나 명의로. 도연과 지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너 정말 엄마 닮았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공방을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과 지은도 함께 도왔습니다. 민수야, 여기는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오빠, 이 선반은 저쪽에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세 남매는 함께 공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윤정화 예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어머니의 도자기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장기이식 기금에 기부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재단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도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화가 도왔던 사람들. 선옥도 준호와 함께 왔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가 보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선옥이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이 모든 게 엄마 덕분이에요. 그래. 내 엄마는 결국 사람을 남겼네. 그게 진짜 유산이야. 그날 저녁 세 남매는 다시 공방에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찻잔 3개를 꺼내 차를 우렸습니다. 엄마, 우리 잘하고 있죠? 민수가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엄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세 남매는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에는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윤정화 예술재단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매년 수십 명의 환자들이 재단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도연은 회사를 그만두고 재단 운영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돈만 쫓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칠 뻔했어.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 지은은 재단에 꽃을 기부했고 도자기 전시회를 기획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빚으셨던 것처럼 나도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싶어. 민수는 공방에서 도자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손길을 이어가고 싶어요. 2년 후 봄날, 선옥이 재단을 찾아왔습니다. 민수야, 오늘이 내 엄마 기일이지? 네, 이모. 정화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선옥은 재단 내부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벽면에는 정화의 도자기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그녀가 도운 사람들의 사진과 감사 편지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모, 엄마가 이 모습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당연하지. 네 엄마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잖아. 사람을 남기는 것.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 남매는 공방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상 위에는 어머니가 만든 그릇들로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3개의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도연이 먼저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지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세 남매는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형, 요즘 재단 일은 어때? 민수가 물었습니다. 바쁘지. 근데 보람 있어. 어제도 한 환자분이 수술 잘 받았다고 감사 인사 오셨거든. 도연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나도 다음 달에 도자기 전시회 열어. 엄마 작품이랑 신진 작가들 작품 같이 전시할 거야. 지은이 말했습니다. 좋겠다. 엄마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민수는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혼자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흙을 만지며 천천히 찻잔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물레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흙이 점점 형태를 갖춰갔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자신의 손을 감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민수야, 뭐하냐? 형, 찻잔 만들어 봤어요. 민수는 밤새 만든 찻잔을 보여줬습니다. 모양은 서툴렀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 제법인데? 아직 멀었어요. 엄마처럼 만들려면. 민수야. 도연이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천천히 해. 엄마도 처음부터 잘 만드신 건 아니었을 거야. 형. 중요한 건 마음이야. 내 마음이 담기면 그게 좋은 작품이야. 민수는 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후 재단에서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윤정화를 기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재단의 도움을 받았던 환자들과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윤정화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한 남성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기부해주신 돈으로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고 이제는 건강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 딸도 윤정화 선생님 덕분에 간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저희 가족의 은인입니다. 선생님의 뜻을 이어가는 이 재단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랍니다. 무대 아래에서 세 남매는 함께 앉아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지은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옳았어. 정말로. 응, 누나.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진짜 유산을 남기셨어. 돈이 아니라 사람을. 행사가 끝난 후 선옥이 세 남매를 불렀습니다. 애들아, 너희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니?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지은이 말했습니다. 엄마, 진심으로 감사해요. 엄마가 저희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자랑스러워요. 선옥은 새 남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 엄마가 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정말 기뻐하실 거야. 그날 밤 민수는 공방에서 마지막 작업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도자기 작품들을 정리하며 하나하나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찻잔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20살 때 처음 만들었다던 그 찻잔이었습니다. 엄마도 처음엔 이렇게 서툴렀구나. 민수는 그 찻잔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삶.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며 공방 창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3년 후, 윤정화 예술재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회공헌 단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300명 이상의 환자들이 재단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했고 수많은 가족들이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도연은 재단 이사장이 되어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돈보다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게 옳은 선택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지은은 윤정화 도자기 갤러리를 열어 어머니의 작품을 영구 전시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 하나하나에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그걸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민수는 공방을 지키며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모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조금씩 엄마를 닮아가고 있어요. 어느 봄날 오후, 세 남매는 다시 공방에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찻잔 3개를 꺼내 차를 우렸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인 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매달 첫째 주 일요일, 세 남매는 반드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형, 저번 주에 또 환자분 한 분 수술 잘 받으셨대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이제 올해만 50명째네.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네. 지은이 찻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를 위하여. 세 남매가 함께 찻잔을 들었습니다. 엄마를 위하여. 차를 마신 후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지은아. 나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 뭔데, 형? 우리 셋이서 윤정화 장학재단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장학재단? 응.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예술학생들을 지원하는 거야. 엄마처럼 도자기를 하고 싶은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지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빠, 좋은 생각이다. 나도 찬성이에요, 형.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셋이 돈을 좀 더 모아서 내년 봄에 시작하자. 좋아요.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혼자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잘하고 있죠? 영정 속 어머니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건 정말 돈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민수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빚은 찻잔을 어루만졌습니다. 저희가 엄마의 뜻을 평생 이어갈게요. 약속할게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며 공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새 자식을 보듬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윤정화의 이름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재단을 통해 살아난 사람들이 그녀를 기억했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그녀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도연은 나이가 들어서도 재단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평생 하신 일을 나도 평생 할 거야. 지은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작품을 알렸습니다. 엄마의 손길이 담긴 이 작품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거야. 민수는 공방을 지키며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도자기를 빚었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엄마처럼 찻잔을 만들 수 있어요. 10년 후, 윤정화 예술재단은 1000명 이상의 환자들을 도왔고 윤정화 장학재단은 100명 이상의 예술학생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재단 1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무대 위에 세 남매가 함께 올랐습니다. 도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윤정화는 평생 한 가지만 믿고 사셨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 지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120억이라는 큰 돈을 받으셨지만 그 돈을 자식들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쓰셨죠.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장내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 아래에는 선옥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정화야, 네가 옳았어. 네가 정말 옳았어. 선옥은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세 남매는 다시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공방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가 쓰던 물레, 선반에 놓인 도자기들, 그리고 그 손때 묻은 찻잔 3개. 엄마, 우리 왔어요. 세 남매는 나란히 앉아 차를 우렸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민수가 3개의 찻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엄마를 위하여. 세 사람이 동시에 찻잔을 들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세 남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겨울의 끝에서 피어난 그 꽃들처럼 어머니의 유산도 아름답게 꽃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확신해요. 엄마가 하신 선택이 옳았다는 걸. 영정 속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있어요. 엄마의 진심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민수는 어머니가 만든 찻잔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저도 형도 누나도 이제는 알아요. 진짜 유산이 뭔지.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봄의 바람이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민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정화. 평생 도자기를 빚으며 살아온 평범한 여인. 하지만 그녀가 남긴 것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물질이 아니라 진심을 남긴 삶. 그 삶이 세 자식의 마음을 바꿨고 수많은 생명을 살렸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겨울의 끝에서 피어난 유산. 그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짜 유산이었습니다.